오늘의 이야기 인생에서 한 번의 만남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만남은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극적으로 구해준 한 명의 기인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뻔했던 악마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승현이라는 그 친구와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독 더 깊고 끈끈한 사이가 되었죠. 승현이는 그야말로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예쁜 얼굴에 공부까지 잘했고 성격은 또 어찌나 시원시원하고 착했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 모든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공부는 그럭저럭 따라갔지만 승현이만큼은 아니었고 외모도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가끔 짓궂은 남학생들은 그런 저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야, 호박꽃. 박승현 옆에서 좀 떨어져라. 호박꽃은 호박꽃끼리 놀아야지 인기가 많은 승현이에게 직접 다가가긴 어려우니 만만한 저를 빌미로 그의 주변을 맴돌고 싶었던 거겠죠. 어릴 적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준 건 항상 승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져 승현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승현아, 넌 왜 나랑 제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난 내가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넌 왜 다른 애들보다 나를 더 좋아해줬는지 잘 모르겠어.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달라져도 심지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승현이는 언제나 저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겨주었습니다. 때로는 질투가 날 만큼 완벽했던 친구가 저를 이토록 아껴주는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제 질문에 승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 주더군요. 넌 정의롭고 멋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친해졌던 거. 학기 초에 나를 질투하던 여자애들이 우리 부모님 이혼한 거 알고 아빠도 없는 애라면서 얼마나 비웃었어. 그때 아직 나랑 친하지도 않았던 내가 잔뜩 기죽어 있던 나 대신 화내줬잖아. 너희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면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냐고. 그때부터 넌 나한테 영웅이나 마찬가지였어.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흠처럼 여겨지던 그 시절, 승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와서 또다시 같은 놀림을 받았을 때 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준 제게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꼈다는 것이었죠.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의 우정을 평생토록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고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들도 예쁘고 착한 승현이를 늘 반겨주었습니다. 홀로 힘들게 승현이를 키우신 승현이 어머님 역시 저를 볼 때마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이, 아줌마는 너한테 항상 고마워. 우리 승현이랑 이렇게 잘 지내줘서. 착하고 싹싹해서 작은 딸 삼고 싶다니까 인자하고 상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승현이는 그토록 원하던 서울의 법대에 입학했고 저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비록 학교 거리가 멀어 함께 자취하지는 못했지만 낯선 서울 생활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승현이는 늘 말했습니다. 난 어릴 적부터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랑 이혼할 때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셨잖아. 우리 엄마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어머니의 불행을 보고 자란 친구는 정말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법대 졸업 후 신림동 고시촌의 작은 쪽방에 틀어박혀 사법고시 준비에만 매달렸죠. 당시 회사에 취직해 직장인이 되었던 저는 그런 친구를 챙겨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야, 너 또 라면만 먹고 있지? 그러다 건강 망가지면 변호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 자기 몸 하나 못 챙기는 변호사한테 누가 사건을 맡기겠냐. 저는 주말마다 친구의 쪽방에 찾아가 직접 만든 반찬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파 새 옷을 사다 주기도 했죠. 워낙 어릴 적부터 함께한 제게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친구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승연이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친구를 삼겹살집으로 데려가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얼큰하게 취한 친구는 저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 은혜, 내가 평생 두고두고 갚을게. 갚기는 뭘 갚냐며 그저 어머님께 효도하며 훌륭한 변호사가 되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뒤 승연히 어머님께서도 저희 집으로 저를 초대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변호사가 된 승연이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저 또한 직장 생활에 치여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서너 번은 꼭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승연이는 36의 나이에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선하고 반듯한 형사와 사랑에 빠졌죠. 저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연습했습니다. 제 노래를 듣던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순간 저 역시 목이 메어 노래를 잇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친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동안 저는 오랜 연애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20 후반부터 6년간 만났던 남자친구와 그의 해외 이민 문제로 헤어진 후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갔습니다. 주변에서 소개팅을 권유해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모두 거절했죠. 그러다 30 후반에 접어들자 부모님의 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이 다 된 큰딸이 시집갈 생각을 안 하니 이 엄마 아빠 마음이 편하겠니? 결국 어머니께서 친구분께 소개받았다며 한 결혼정보회사를 권하셨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곳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저는 훗날 제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1살 위였던 그는 유쾌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 날 제가 새 구두 때문에 발목에 상처가 나자 그는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발에 직접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근처 가게로 뛰어가 편한 슬리퍼까지 사다 주었죠. 그의 자상함과 배려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 쪽 부모님의 문제로 결국 파혼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다시 연애를 시작하기가 두려웠는데 이렇게 제이 씨라는 행운을 만나게 됐네요. 어쩌면 이렇게 사정까지 비슷한지 우리는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있었기에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 저는 그의 부모님께 첫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저를 보자마디 눈물까지 글썽이셨고, 시아버님은 인자한 미소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귀한 걸음 해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인품과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각별하셨습니다. 우리 제이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아주 내 딸 삼고 싶네. 딸, 그 모습에서 문득 승연히 어머님이 겹쳐 보여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시부모님은 조심스럽게 합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이야, 혹시 신혼집 따로 구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사실 우리에게 현우 말고도 딸이 하나 있었단다. 17살 어린 나이에 사고로 먼저 우리 곁을 떠났지. 그래서 널 보면 자꾸 죽은 우리 딸이 생각나서 더 잘해주고 싶고 곁에 두고 싶어. 딸 잃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외로워서 그래. 우리가 정말 잘해줄게. 혼수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와도 괜찮아. 처음 듣는 남편의 여동생 이야기에 놀랐고 합가 제안에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외로움을 외면하기 어려웠고 저를 존중해주겠다는 남편과 배려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저희 부모님의 조언에 저는 결국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제 결정에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고 저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행복하게 치러졌습니다. 딱 하나 아쉬웠던 것은 만삭의 몸이었던 승연이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전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결국 오지 못한 친구는 축의금으로 200만 원이나 보내주었으면서도 전화로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일하느라 힘든 애가 무슨 살림이냐며 손에서 일감을 빼앗으셨고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저를 데리러 오는 완벽한 애처가였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 속에서 저는 가끔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화장대에서 젊은 여자가 쓸 법한 향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화려한 머리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거 조카가 두고 간 거야. 친구 딸이 놓고 갔나 보내라며 어색하게 둘러대셨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달쯤 지난 어느 주말 그 모든 미스터리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오랜만에 승연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마침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외출의 집에는 저희 둘뿐이었죠.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오기 위해 잠시 주방에 간 사이 거실을 둘러보던 승연이가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야, 잠깐만 이리 좀 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친구는 벽에 걸린 저희 가족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승연이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하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내 남편이랑 시부모님 맞아? 응, 맞아. 아는 사람이야. 그러자 승연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이야, 내 말 잘 들어. 이유 묻지 말고 당장 이혼해. 이 사람들
절대 인간 아니야. 내가 똑똑히 기억해. 이 얼굴들,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현이는 절대 허튼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발밑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 내 남편이 이혼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뭐? 아니, 그냥 전에 파혼한 적만 있다고 했는데. 파혼은 무슨? 나 4년 전에 이 사람 전처 이혼 소송 변호사였어. 내가 저 남자와 그 아내의 이혼을 담당했었다고. 저 남자랑 저 부모, 특히 저 시어머니라는 사람, 정말 상상 초월의 악질들이야. 오죽했으면 내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 얼굴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남편은 초혼이 아니었던 겁니다. 승현이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겪었던 끔찍했던 그 사건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전처 역시 저처럼 처음부터 합가를 했고 약 1년간은 꿈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죽은 딸 이야기를 꺼내며 동정심을 사고 완벽하게 며느리를 믿게 만든 뒤 서서히 가스라이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이해심도 없니 와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며 서서히 그녀를 고립시키고 집안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아파도 병원조차 못 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 급성 복막염이었어.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그 집안의 꼭두각시가 된 그분은 돈까지 모조리 뜯겼어. 그분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사업까지 벌여서 세금 폭탄을 안겨줬지. 게다가 내 남편이란 작자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어. 유흥업소는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고 가장 악랄했던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전처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라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그녀의 자존감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합니다. 결국 심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가까스로 그 집을 뛰쳐나와 변호사였던 제 친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재판 내내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지 정말 치가 떨렸어.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나한테까지 와서 여자가 무슨 변호사냐며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둘러댔던 젊은 여자의 물건들은 아마도 남편이 집에 데려왔던 여자들의 것이었거나 혹은 그들이 쫓아낸 전처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난 흔적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다정함, 눈물, 배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승현이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그들의 덫에 걸려 서서히 영혼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학창시절 작은 불의를 참지 못했던 저의 작은 행동이 승현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그 우정이 이제는 제 인생을 구원한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저에게 승현이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끔찍했던 악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길고 아픈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승현이는 변함없이 제 오늘의 이야기 인생에서 한 번의 만남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만남은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극적으로 구해준 한 명의 기인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뻔했던 악마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승현이라는 그 친구와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독 더 깊고 끈끈한 사이가 되었죠. 승현이는 그야말로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예쁜 얼굴에 공부까지 잘했고 성격은 또 어찌나 시원시원하고 착했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 모든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공부는 그럭저럭 따라갔지만 승현이만큼은 아니었고 외모도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가끔 짓궂은 남학생들은 그런 저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야, 호박꽃. 박승현 옆에서 좀 떨어져라. 호박꽃은 호박꽃끼리 놀아야지 인기가 많은 승현이에게 직접 다가가긴 어려우니 만만한 저를 빌미로 그의 주변을 맴돌고 싶었던 거겠죠. 어릴 적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준 건 항상 승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져 승현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승현아, 넌 왜 나랑 제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난 내가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넌 왜 다른 애들보다 나를 더 좋아해줬는지 잘 모르겠어.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달라져도 심지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승현이는 언제나 저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겨주었습니다. 때로는 질투가 날 만큼 완벽했던 친구가 왜 저를 이토록 아껴주는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제 질문에 승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주더군요. 넌 정의롭고 멋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친해졌던 거. 학기 초에 나를 질투하던 여자애들이 우리 부모님 이혼한 거 알고 아빠도 없는 애라면서 얼마나 비웃었어. 그때 아직 나랑 친하지도 않았던 내가 잔뜩 기죽어 있던 나 대신 화내줬잖아. 너희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면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냐고. 그때부터 넌 나한테 영웅이나 마찬가지였어.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흠처럼 여겨지던 그 시절, 승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와서 또다시 같은 놀림을 받았을 때 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준 제게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꼈단 것이었죠.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의 우정을 평생토록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고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들도 예쁘고 착한 승현이를 늘 반겨주었습니다. 홀로 힘들게 승현이를 키우신 승현이 어머님 역시 저를 볼 때마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이, 아줌마는 너한테 항상 고마워. 우리 승현이랑 이렇게 잘 지내줘서. 착하고 싹싹해서 작은 딸 삼고 싶다니까 인자하고 상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승현이는 그토록 원하던 서울의 법대에 입학했고 저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비록 학교 거리가 멀어 함께 자취하지는 못했지만 낯선 서울 생활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승현이는 늘 말했습니다. 난 어릴 적부터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랑 이혼할 때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셨잖아. 우리 엄마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어머니의 불행을 보고 자란 친구는 정말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법대 졸업 후
신림동 고시촌의 작은 쪽방에 틀어박혀 사법고시 준비에만 매달렸죠. 당시 회사에 취직해 직장인이 되었던 저는 그런 친구를 챙겨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야, 너 또 라면만 먹고 있지? 그러다 건강 망가지면 변호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 자기 몸 하나 못 챙기는 변호사한테 누가 사건을 맡기겠냐. 저는 주말마다 친구의 쪽방에 찾아가 직접 만든 반찬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파 새 옷을 사다 주기도 했죠. 워낙 어릴 적부터 함께한 제게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친구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승현이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친구를 삼겹살집으로 데려가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얼큰하게 취한 친구는 저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 은혜 내가 평생 두고두고 갚을게. 갚기는 뭘 갚냐며 그저 어머님께 효도하며 훌륭한 변호사가 되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뒤 승현이 어머님께서도 저희 집으로 저를 초대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변호사가 된 승현이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저 또한 직장 생활에 치여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서너 번은 꼭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승현이는 36의 나이에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선하고 반듯한 형사와 사랑에 빠졌죠. 저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연습했습니다. 제 노래를 듣던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순간 저 역시 목이 메어 노래를 잇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친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동안 저는 오랜 연애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20 후반부터 6년간 만났던 남자친구와 그의 해외 이민 문제로 헤어진 후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갔습니다. 주변에서 소개팅을 권유해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모두 거절했죠. 그러다 30 후반에 접어들자 부모님의 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이 다 된 큰딸이 시집갈 생각을 안 하니 이 엄마 아빠 마음이 편하겠니? 결국 어머니께서 친구분께 소개받았다며 한 결혼정 보혜사를 권하셨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곳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저는 훗날 제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1살 위였던 그는 유쾌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 날 제가 새 구두 때문에 발목에 상처가 나자 그는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발에 직접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근처 가게로 뛰어가 편한 슬리퍼까지 사다 주었죠. 그의 자상함과 배려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 쪽 부모님의 문제로 결국 파혼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다시 연애를 시작하기가 두려웠는데 이렇게 제이 씨라는 행운을 만나게 됐네요. 어쩌면 이렇게 사정까지 비슷한지 우리는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있었기에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 저는 그의 부모님께 첫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저를 보자마디 눈물까지 글썽이셨고 시아버님은 인자한 미소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귀한 걸음 해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인품과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각별하셨습니다.
우리 제이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아주 내 딸 삼고 싶네. 딸, 그 모습에서 문득 승연이 어머님이 겹쳐 보여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시부모님은 조심스럽게 합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이야, 혹시 신혼집 따로 구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사실 우리에게 현우 말고도 딸이 하나 있었단다. 17살 어린 나이에 사고로 먼저 우리 곁을 떠났지. 그래서 널 보면 자꾸 죽은 우리 딸이 생각나서 더 잘해주고 싶고 곁에 두고 싶어. 딸 잃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외로워서 그래. 우리가 정말 잘해줄게. 혼수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와도 괜찮아. 처음 듣는 남편의 여동생 이야기에 놀랐고 합가 제안에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외로움을 외면하기 어려웠고 저를 존중해주겠다는 남편과 배려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저희 부모님의 조언에 저는 결국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제 결정에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고 저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행복하게 치러졌습니다. 딱 하나 아쉬웠던 것은 만삭의 몸이었던 승연이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전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결국 오지 못한 친구는 축의금으로 200만 원이나 보내주었으면서도 전화로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일하느라 힘든 애가 무슨 살림이냐 하며 손에서 일감을 빼앗으셨고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저를 데리러 오는 완벽한 애처가였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 속에서 저는 가끔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화장대에서 젊은 여자가 쓸 법한 향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화려한 머리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거 조카가 두고 간 거야. 친구 딸이 놓고 갔나 보내라며 어색하게 둘러대셨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달쯤 지난 어느 주말 그 모든 미스터리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오랜만에 승연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마침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외출의 집에는 저희 둘뿐이었죠.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오기 위해 잠시 주방에 간 사이 거실을 둘러보던 승연이가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야, 잠깐만 이리 좀 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친구는 벽에 걸린 저희 가족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승연이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하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내 남편이랑 시부모님 맞아? 응, 맞아. 아는 사람이야. 그러자 승연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이야, 내 말 잘 들어. 이유 묻지 말고 당장 이혼해. 이 사람들 절대 인간 아니야. 내가 똑똑히 기억해. 이 얼굴들,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연이는 절대 허튼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발밑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 내 남편이 이혼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뭐, 아니, 그냥 전에 파혼한 적만 있다고 했는데. 파혼은 무슨, 나 4년 전에 이 사람 전처 이혼 소송 변호사였어. 내가 저 남자와 그 아내의 이혼을 담당했었다고. 저 남자랑 저 부모, 특히 저 시어머니라는 사람 정말 상상 초월의 악질들이야. 오죽했으면 내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 얼굴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남편은 초혼이 아니었던 겁니다. 승연이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겪었던 끔찍했던 그 사건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전처 역시 저처럼 처음부터 합가를 했고 약 1년간은 꿈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죽은 딸 이야기를 꺼내며 동정심을 사고 완벽하게 며느리를 믿게 만든 뒤 서서히 가스라이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이해심도 없니 와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며 서서히 그녀를 고립시키고 집안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아파도 병원조차 못 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 급성 복막염이었어.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그 집안의 꼭두각시가 된 그분은 돈까지 모조리 뜯겼어. 그분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사업까지 벌여서 세금 폭탄을 안겨줬지. 게다가 내 남편이란 작자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어. 유흥업소는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고 가장 악랄했던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전처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라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그녀의 자존감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합니다. 결국 심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가까스로 그 집을 뛰쳐나와 변호사였던 제 친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재판 내내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지 정말 치가 떨렸어.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나한테까지 와서 여자가 무슨 변호사냐며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둘러댔던 젊은 여자의 물건들은 아마도 남편이 집에 데려왔던 여자들의 것이었거나 혹은 그들이 쫓아낸 전처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난 흔적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다정함, 눈물, 배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승연이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그들의 덫에 걸려 서서히 영혼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학창시절 작은 불의를 참지 못했던 저의 작은 행동이 승연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그 우정이 이제는 제 인생을 구원한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저에게 승연이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끔찍했던 악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길고 아픈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승연이는 변함없이 제 오늘의 이야기 인생에서 한 번의 만남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만남은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극적으로 구해준 한 명의 기인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뻔했던 악마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승연이라는 그 친구와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독 더 깊고 끈끈한 사이가 되었죠. 승연이는 그야말로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예쁜 얼굴에 공부까지 잘했고 성격은 또 어찌나 시원시원하고 착했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 모든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공부는 그럭저럭 따라갔지만 승연이만큼은 아니었고 외모도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가끔 짓궂은 남학생들은 그런 저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야, 호박꽃. 박승연 옆에서 좀 떨어져라. 호박꽃은 호박꽃끼리 놀아야지 인기가 많은 승연이에게 직접 다가가긴 어려우니 만만한 저를 빌미로 그의 주변을 맴돌고 싶었던 거겠죠. 어릴 적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준 건 항상 승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져 승연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승연아, 넌 왜 나랑 제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난 내가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넌 왜 다른 애들보다 나를 더 좋아해줬는지 잘 모르겠어.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달라져도 심지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승연이는 언제나 저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겨주었습니다. 때로는 질투가 날 만큼 완벽했던 친구가 왜 저를 이토록 아껴주는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제 질문에 승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 주더군요. 넌 정의롭고 멋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친해졌던 거. 학기 초에 나를 질투하던 여자애들이 우리 부모님 이혼한 거 알고 아빠도 없는 애라면서 얼마나 비웃었어. 그때 아직 나랑 친하지도 않았던 내가 잔뜩 기죽어 있던 나 대신 화내줬잖아. 너희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면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냐고. 그때부터 넌 나한테 영웅이나 마찬가지였어.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흠처럼 여겨지던 그 시절, 승연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와서 또다시 같은 놀림을 받았을 때 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준 제게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꼈다는 것이었죠.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의 우정을 평생토록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고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들도 예쁘고 착한 승연이를 늘 반겨주었습니다. 홀로 힘들게 승연이를 키우신 승연이 어머님 역시 저를 볼 때마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이, 아줌마는 너한테 항상 고마워. 우리 승연이랑 이렇게 잘 지내줘서. 착하고 싹싹해서 작은 딸 삼고 싶다니까 인자하고 상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승연이는 그토록 원하던 서울의 법대에 입학했고 저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비록 학교 거리가 멀어 함께 자취하지는 못했지만 낯선 서울 생활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승연이는 늘 말했습니다. 난 어릴 적부터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랑 이혼할 때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셨잖아. 우리 엄마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어머니의 불행을 보고 자란 친구는 정말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법대 졸업 후 신림동 고시촌의 작은 쪽방에 틀어박혀 사법고시 준비에만 매달렸죠. 당시 회사에 취직해 직장인이 되었던 저는 그런 친구를 챙겨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야, 너 또 라면만 먹고 있지? 그러다 건강 망가지면 변호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 자기 몸 하나 못 챙기는 변호사한테 누가 사건을 맡기겠냐?
저는 주말마다 친구의 쪽방에 찾아가 직접 만든 반찬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파 새 옷을 사다 주기도 했죠. 워낙 어릴 적부터 함께한 제게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친구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승현이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친구를 삼겹살집으로 데려가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얼큰하게 취한 친구는 저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 은혜 내가 평생 두고두고 갚을게. 갚기는 뭘 갚냐며 그저 어머님께 효도하며 훌륭한 변호사가 되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뒤 승현이 어머님께서도 저희 집으로 저를 초대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변호사가 된 승현이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저 또한 직장 생활에 치여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서너 번은 꼭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승현이는 36의 나이에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선하고 반듯한 형사와 사랑에 빠졌죠. 저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연습했습니다. 제 노래를 듣던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순간 저 역시 목이 메어 노래를 잇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친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동안 저는 오랜 연애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20 후반부터 6년간 만났던 남자친구와 그의 해외 이민 문제로 헤어진 후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주변에서 소개팅을 권유해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모두 거절했죠. 그러다 30 후반에 접어들자 부모님의 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이 다 된 큰딸이 시집갈 생각을 안 하니 이 엄마 아빠 마음이 편하겠니? 결국 어머니께서 친구분께 소개받았다며 한 결혼정보회사를 권하셨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곳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저는 훗날 제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1살 위였던 그는 유쾌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 날 제가 새 구두 때문에 발목에 상처가 나자 그는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발에 직접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근처 가게로 뛰어가 편한 슬리퍼까지 사다 주었죠. 그의 자상함과 배려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 쪽 부모님의 문제로 결국 파혼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다시 연애를 시작하기가 두려웠는데 이렇게 제이 씨라는 행운을 만나게 됐네요. 어쩌면 이렇게 사정까지 비슷한지 우리는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있었기에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 저는 그의 부모님께 첫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저를 보자마디 눈물까지 글썽이셨고 시아버님은 인자한 미소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귀한 걸음 해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인품과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각별하셨습니다. 우리 제이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아주 내 딸 삼고 싶네. 딸, 그 모습에서 문득 승현이 어머님이 겹쳐 보여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시부모님은 조심스럽게 합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이야, 혹시 신혼집 따로 구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사실 우리에게 현우 말고도 딸이 하나 있었단다. 17살 어린 나이에 사고로 먼저 우리 곁을 떠났지. 그래서 널 보면 자꾸 죽은 우리 딸이 생각나서 더 잘해주고 싶고 곁에 두고 싶어. 딸 잃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외로워서 그래. 우리가 정말 잘해줄게. 혼수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와도 괜찮아. 처음 듣는 남편의 여동생 이야기에 놀랐고 합가 제안에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외로움을 외면하기 어려웠고 저를 존중해주겠다는 남편과 배려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저희 부모님의 조언에 저는 결국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제 결정에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고 저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행복하게 치러졌습니다. 딱 하나 아쉬웠던 것은 만삭의 몸이었던 승현이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전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결국 오지 못한 친구는 축의금으로 200만 원이나 보내주었으면서도 전화로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일하느라 힘든 애가 무슨 살림이냐며 손에서 일감을 빼앗으셨고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저를 데리러 오는 완벽한 애처가였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 속에서 저는 가끔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화장대에서 젊은 여자가 쓸 법한 향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화려한 머리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거 조카가 두고 간 거야. 친구 딸이 놓고 갔나 보네라며 어색하게 둘러대셨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달쯤 지난 어느 주말 그 모든 미스터리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오랜만에 승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마침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외출해 집에는 저희 둘뿐이었죠.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오기 위해 잠시 주방에 간 사이 거실을 둘러보던 승현이가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야, 잠깐만 이리 좀 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친구는 벽에 걸린 저희 가족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승현이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하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내 남편이랑 시부모님 맞아. 응, 맞아. 아는 사람이야. 그러자 승현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이야, 내 말 잘 들어. 이유 묻지 말고 당장 이혼해. 이 사람들 절대 인간 아니야. 내가 똑똑히 기억해. 이 얼굴들,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현이는 절대 허튼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발밑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 내 남편이 이혼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뭐? 아니, 그냥 전에 파혼한 적만 있다고 했는데. 파혼은 무슨, 나
4년 전에 이 사람 전처 이혼 소송 변호사였어. 내가 저 남자와 그 아내의 이혼을 담당했었다고. 저 남자랑 저 부모, 특히 저 시어머니라는 사람, 정말 상상 초월의 악질들이야. 오죽했으면 내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 얼굴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남편은 초혼이 아니었던 겁니다. 승연이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겪었던 끔찍했던 그 사건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전처 역시 저처럼 처음부터 합가를 했고 약 1년간은 꿈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죽은 딸 이야기를 꺼내며 동정심을 사고 완벽하게 며느리를 믿게 만든 뒤 서서히 가스라이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이해심도 없니 와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며 서서히 그녀를 고립시키고 집안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아파도 병원조차 못 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 급성 복막염이었어.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그 집안의 꼭두각시가 된 그분은 돈까지 모조리 뜯겼어. 그분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사업까지 벌여서 세금 폭탄을 안겨줬지. 게다가 내 남편이란 작자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어. 유흥업소는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고 가장 악랄했던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전처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라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그녀의 자존감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합니다. 결국 심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가까스로 그 집을 뛰쳐나와 변호사였던 제 친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재판 내내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지 정말 치가 떨렸어.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나한테까지 와서 여자가 무슨 변호사냐며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둘러댔던 젊은 여자의 물건들은 아마도 남편이 집에 데려왔던 여자들의 것이었거나 혹은 그들이 쫓아낸 전처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난 흔적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다정함, 눈물, 배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승연이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그들의 덫에 걸려 서서히 영혼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학창시절 작은 불의를 참지 못했던 저의 작은 행동이 승연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그 우정이 이제는 제 인생을 구원한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저에게 승연이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끔찍했던 악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길고 아픈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승연이는 변함없이 제 오늘의 이야기 인생에서 한 번의 만남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만남은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극적으로 구해준 한 명의 기인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뻔했던 악마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승연이라는 그 친구와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독 더 깊고 끈끈한 사이가 되었죠. 승연이는 그야말로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예쁜 얼굴에 공부까지 잘했고 성격은 또 어찌나 시원시원하고 착했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 모든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공부는 그럭저럭 따라갔지만 승현이만큼은 아니었고 외모도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가끔 짓궂은 남학생들은 그런 저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야,